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 연설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수교 50년 만에 130배나 성장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 이번 방문이 가져올 경제 성과 등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곧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 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즉각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현송월 등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등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9월 5일 저녁에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히타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순방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양국기가 걸린 가운데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9월 5일 오후에 지금 자카르타 국제공항에 지금 내리고 있는 윤 대통령 내외의 모습입니다. 지금 영정 나온 인사들과 함께 지금 인도네시아 전통 춤을, 환영 춤을 지금 감상을 하고 있고, 목에는 환영의 뜻으로 둘러준 머플러도 지금 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공항에 도착한 뒤에 곧바로 동포 간담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현장 영상으로 보시죠. 네,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열린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인데 지금 소녀가 또 화동이죠? 소년이 나란히 윤 대통령 내외에게 환영 화환을 전달하고 악수를 지금 했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 지금 이어지면서 동포 간담회가 시작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내 모범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한 2만 5천여 동포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동포 여러분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역사회를 지원하여 한국의 상부 상조, 또 인도네시아의 고동 로용이라는 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고동 로용, 인도네시아어죠. 우리말로는 함께 어깨에 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했을 때 그 새마을 운동을 수입해서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네, 이 고동로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저 그렇네요. 예, 이게 발음을 잘못하게 되면은 특히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언어들은 외교적 수사로서 뭐 발표를 할 때라든가 이런 데는 발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제 결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고동로용은 앵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뭐 함께 어깨에 짐을 진다. 이게 이제 국내 우리나라로 비교하지만 품앗이, 도래, 상부상조와 같다는데. 예, 그런 어떤 상부상조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공동체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수출을 한 것이죠. 됐을 때 이 고동로용이라는 표현을 해서 정서적 유대감이 같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순방을 할 때 외교적 일정을 한 달 전에 대체적으로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일정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첫 일정이. 그런데 지금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 있어서 첫 일정은 동포 간담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굳이 우리가 의미를 단다면 어떤 의미를 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외교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성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다. 즉 어떤 뭐 사상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아니더라도 네네. 뭔가 정서적으로 동일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네. 동포간담회를 통해서 물론 대통령이 동포간담회를 통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들을 아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번 공식 방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종의 세이드 포인트, 세일즈 포인트, 경제 외교에 네네. 상당한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도네시아에서 국내 시장, 국내에 대한 수출품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K-팝 열풍이라든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의 붐에 대한 붐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열풍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너지를 좀 갖기 위해서는 동포 간담회를 통해서 정서적 유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공식적 석상보다도 동포 간담회라는 간접적 방식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표현하는 방법. 그건 뭐 상당히 좀 실리적이고 경제 세일에 포인트를 맞춘 그런 어떤 워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그 의미를 좀 분석해 주셨어요.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하면 생각나는 목재와 가구에 대해서도 특별히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초기에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제가 학생 때 기억하기에 목재로 진출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무가 부족해서 80년대 그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창호, 문틀 이런 것들이 전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목재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 또 고급 티크 가구 이런 것들이 전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더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정착하면서 동포사회의 외연과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흑백 TV 시절부터 또 라디오에서 인도네시아의 목재와 가구, 뭐 보르네오라는 실명까지도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의 실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골목개발 수입 목적으로 1968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했던 한국 남방개발은 25년이 지난 이제는 목재 사업을 비롯해서 농림업, 어업, 중공업, 전자, 석유, 가스 개발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7,2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두 나라 경제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10배인 광활한 밀림에서 한국인들이 현지인을 고용해 목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81년에 설립한 플라이우드에서는 1,100명을 고용해 연간 15만 입방미터의 네, 저게 50여 년 전의 영상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 또 80년대에 걸쳐 당시 우리나라의 고급 가구들 윤 대통령 언급대로 거의 대부분이다. 인도네시아산이었는데 기억나세요, 정 변호사도?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에 가구 회사들이 많아졌지만 저희 때는 가구하면 보르네오 아니었겠습니까? 네. 보르네오가 뭐냐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대부분이 인도네시아고 일부가 말레이시아고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가 1973년에 수교가 됐는데요. 왜 이렇게 수교가 늦었느냐? 인도네시아는 제3세계 국가 중에 리더격인 국가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가깝다고 수교가 좀 늦어졌는데 그런데 1973년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교역이 1억 8,500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작년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무려 260억 달러래요. 130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130배가 넘고 140배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지, 양국 관계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거든요. 뭐 2억 8천만, 2억 9천만 이야기하는데 3억이 넘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젊어요. 평균 연령이 30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 상호 간에 그 상부상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이 교수님도 뭐 코린도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1968년, 70년, 80년
우리 뉴스에 자주 등장했잖아요. 인도네시아 원목, 벌목 사업. 네. 흔히 이제 인도네시아와 우리의 관계를 이제 전문가들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 상당히 뭐 앞서서 제가 뭐 정서적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 왜냐 그러면은 우선 지리적으로 한 7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만나는 굉장히 네.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인한 외교적 충돌이라든가 뭐 정책적으로 인한 외교적 충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친밀하게 정책적 유대라든가 정서적 유대를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뭐 역사적으로 140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지리적 조건들이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상당히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 또 경제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1960년대 인도에서도 최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뭐 잘 아시는 남방개발. 네.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지하 자원을 팔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경제 개발에 대한 자원을 마련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우리로서는 수출을 해서 기업을 진출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네, 네. 잘 맞아 떨어져서 1960년대 남방 개발에 가서 거기에 원목 사업과 석탄 사업 등등을 했고 뭐 이야기했던 뭐 코데코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원목 사업을 했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80대 중반에 원목 하역장에 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역장에 근무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인도네시아 그렇죠. 산이었어요. 네네. 그 당시는 방역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원목을 이 하역을 하다 보면은 인도네시아산 구렁이가 달려 나오기도 하고. 아, 구렁이가 원목 사이에서. 예, 방역하다 보니까 거기서 죽어서 뭐 한 어림자가 길이가 한 5, 6m 되는. 직접 보시기도 했어요. 그런 그럼요. 구렁이?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르네오산 원목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 예. 보르네오 원목이라는 표시도 됐겠네요. 예. 그래서 네. 거의 뭐 90% 이상이 그 항만을 통해서 원목이 인도네시아산으로 들어왔고요. 그 원목을 가지고 아마 뭐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는 생각이 됩니다만 집집마다 뭐 가구 하나가 보르네 그러니까 가구 아까 아닌 게 윤 없었어요. 대통령 얘기대로 티크 가구 테이블 하나 없는 집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보다 좋은 관계가 지금 있을 수가 없다. 또 이게 이제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그떤 지적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중국에 의지한 성장이 당분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한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 핵심 교육국으로 뭐 인구도 뭐 2억이 넘고 네네. 내수 시장도 활성화돼 있고 경제 성장도 5% 이상 계속 해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뭐 상당히 완충 역할도 많이 해줬고 보완적인 정서적 유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을 대신한 교육국으로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의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말씀이 아주 자세히 나오셨어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에 맞춰서 수도 자카르타 현지 곳곳에 광고 영상이 9월 3일부터 대대적으로 상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교수님 어떤 영상입니까? 홍보 영상이죠. 제가 셀링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자카르타 주요 거점 4군데 홍보 영상을 했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결국 이제 미래와 과거의 동반자적 역할 이 부분을 평화적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동반자적 관계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 홍보관에도 대형 LED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만들어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습니다만 홍보 영상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정서적 유대감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구불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 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CEO가 20명 넘게 동행했습니다. 자, 이제는 목재 가구도 있지만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5대 그룹 총수 중에 현대차, LG 그리고 롯데 총수가 대통령과 동행을 한 건데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자동차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라고 안 그래요.
모빌리티라고 그래요. 모빌리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공장이나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LG는 옛날에 뭐 가전이지만 요즘은 LN솔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회사가 세계에서 아주 유력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LG화학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LG는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그다음 롯데는 당연히 유통일 거고, 거기에다가 포스코도 니켈 재련 공장을 이제 인도네시아에다가 만들겠다. 그런 그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 있을 텐데, 인도네시아가 인구도 많지만 뭐가 또 많냐면요. 자원 부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넥스트 차이나란 말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은 아마 그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포스코도 네네. 사실은 뭐 이 철만 생각하는데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회사 아닙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하면 물론 철강이 기본이지만 금속과 관련된 종합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니켈은 세계 생산량 1위가 바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도네시아고, 거기서 우리 기업들이 할 일이 지금 많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현대차 2023년 1월부터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4,000대 가까이 팔아서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고요? 예, 이게 인도네시아가 뭐 자원이 풍부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인구 2억 명으로서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는 부분,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중진국 대열에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유대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제가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포스코 2차 전지 이 부분들은 지금 포항에서도 상당히 좀 여기에 관심이 많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위 말해서 홍보의 어떤 금액으로 산정한다면은 상당히 엄청난 금액의 홍보비를 벌여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공식 방문을 통해서 여기에 현대차가 생산하는 자동차가 의전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정상들의 부인에 대한 그 의전용 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경호부대에 또 이 차량에 대한 운전 교육까지 하고,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홍보는 이번 기회에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래차 산업에 현대차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자, 현대차 그룹은 또 이 자카르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이상희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아트카 23대와 5개 광고 등을 통해서 2030 부산 엑스포, 세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는 홍보전도 벌인다고 하는데, 자, 이 아트카가 뭔가요? 차를 이렇게 랩핑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온갖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이즈 레디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슬로건을 쫙 그 랩핑을 해서 그런 차가 저렇게 이제 부산 엑스포 광고를 이렇게 씌웠군요. 그렇죠. 저런 차가 한 23대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전체 GDP의 35%를 차지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세안에선 거의 맹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광고나 홍보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아세안에도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조금 있으면 엑스포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11월에 1차 투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기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 나라의 한 표니까 인도네시아 중요한, 또 여기에 모이는 정상들 다 한 표씩입니다. 현대차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참가국 대표단들을 위해서 자사가 만든 전기차 346대를 지원한다는데 그 종류별로 좀 목적이 다르네요. 예, 뭐 아이오닉 5와 6 이 두 차인데요. 일단 아시안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나라 수가 한 10개국 정도 됩니다. 네. 10개국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 수행원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 회의에 대한 중요성, 비중성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되는 언론의 포커스가 상당하다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대차가 여기에 의전용 차량으로 쓰이고 또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상들 부인들이 타는 그런 차로도 활용이 되고 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현대차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 지금 전기차라는 부분이 미래 자동차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1위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래서 대로. 이번 기회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여기에 인도네시아라든가 세계 정상들, 10개국 정상들의 자국의 홍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미래 자동차, 즉 전기 자동차에 대한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는 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346대 타보고 네, 그렇죠. 좋으면 이제 자기 나라 가서 그 일일이 다 조명이 된다고 봐야 네,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 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저희들도 이래 공식 수행을 가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의존율 차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것이 어떤 브랜드냐 이렇게 보고요. 또 사성능도 같이 수행인들끼리 그렇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아주 중요한 그런 타이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재래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가 아닌 이런 재래 자동차에 대한 시장은 뭐 3.4%밖에 안 돼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미래 자동차, 즉 전기 자동차의 비율은 1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군요. 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앞서서 인도네시아의 유력 일간지인 콤파스와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 핵의 위험성과 이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해봤습니다.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 자, 윤 대통령이 평소 해오던 얘기인데 콤파스가 네네. 인도네시아 최대 유력 일간지라고 해요. 네네, 일간지 중에 아주 제일 그 부수가 많고 그런 그 신문사인 것 같은데 이제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동북아시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북한의 핵이 문제가 되면 그 파장이 전 세계적으로 그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 질서는 규범에 따라서 움직여야 그래야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혼란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AP통신과도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인도네시아 방문에 앞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콤파스와도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순방에 앞서서 현지 국가의 최대 일간지와 인터뷰하는 것은 이번 순방에 대한 의미와 여기에 대한 목적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대통령의 순방의 목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양대 축으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안보적 부분, 외교적 부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미일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여기 캠프 데이비드의 약속 여기에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좀 보완적인 부분들을 좀 더 첨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인터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중일의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의 관계 이 부분들을 약간은 이원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중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장국이고 여기에 선도하는 대표적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부분들이 한미일 관계로 인해서 소외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원론적이고 한미일, 즉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 규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느 특정 집단과 특정 국가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아울러 얘기한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서 우리가 외교적 마당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는 인도와 태평양까지 간다라는 네네. 부분들에 있어서 외교적 확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북핵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교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아세안 정상회의, 한 아세안 정상회의 방금 전에 끝났다는 소식이 현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키노트 스피치죠. 기조 발언과 같은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님, 그리고 판민칭 총리님, 그리고 아세안 각국 정상 여러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잘 준비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조코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세안 대화 조정국으로서 각별한 기여를 해 주신 베트남의 판민칭 총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지난해 이 회의에서 저는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합니다. 지난 1년간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이 8개의 중점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가,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세안 정상님들께도 친숙한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카르타에서 방금 전에 끝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연설 들어보셨는데요. 자, 부산 얘기를 또 특별히 강조했어요, 윤 대통령이. 네, 아무래도 우리 그 당면한 목표니까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앞으로는 인도와 아세안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저개발국에서 선진국까지 올라간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희 교수님께서도 들으셨는데 이제 모두 발언이니까 요약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캠프 데이비드의 연장선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자세히 들어봐야 좀 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저 발언은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사실상 방금 말씀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이제는 인도 태평양까지 외교적 역량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절대적인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는 안보적인 블록 자체가 한미를 통해서 일종의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도서 국가들까지 여기에 경제와 안보까지도 여러 가지 정서적 연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도 태평양이라든가 동아시안 이쪽으로는 북한과의 유대 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지난 7월에 박진 외무장관이 주도하는 외교안관장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규탄한 성명도 나왔습니다만 네네. 대통령이 이러한 어떤 발언과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는 실질적인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전문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은 지금 순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전격 방문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거래 회담에 나설 예정이라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백악관은 즉각 강력한 경고를 했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경고를 했습니다. 또 현송월 같은 김정은의 최측근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드높다는
단독 보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특별보좌역 모셔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26일 러시아 연방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군사 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찾으셨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특별보좌역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NYT죠. 유력 신문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를 전격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틴과의 만남이 성사되면 하노이 열차 방문 이후 실로 4년 만에 해외 나들이가 되는 셈이네요. 뭐 코로나 이후 첫 해외 나들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9월 9일이면 이른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건국절인가요? 건국절입니다. 예. 이른바 건국절인데 그게 9월 9일 날 저녁까지 행사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10일 날 떠나면 아마 11일 날 도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12일 날 도착을 해서 연설을 한다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푸틴 대통령이 도착하는 것을 전후해서 둘이서 단독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동방포럼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전에는 동방포럼이 이제 다자회의라서 네. 김정은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네. 푸틴이 동방포럼 가는 건 확실하고 예. 김정은은 거기 안 가고 모처, 이른바 모처에서 만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까지 북한 이른바 지도자들이 다자 회담에 참가한 건 아주 극히 적습니다. 특히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보는 거는 여러 안 사람, 하죠. 그러니까 북한 말로 하면 잡다한 사람들이 모인데 지도자를 모실 수가 없다. 다른 나라 정상들을 잡다하다고 그러나요? 작다라고 평가를 네.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은 또 모스크바에서 한 7시간 날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아온 기회에 또 평양에서 울라디보스토크 가는 건 하루면 기차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아마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북러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자막에서도 보셨지만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답니다. 자, 그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겠는데 안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북한산 무기 그리고 탄약 그리고 한미일 대응에 맞설 러시아의 첨단 핵기술을 서로 맞교환하는 게 두 정상, 이 김정은 푸틴 회담의 주 의제라는 거죠. 사실은 두 팀이 아마 대차대자표 같은 걸 만들 겁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뭐 핵잠수함, 그다음에 핵무기 소형화, 그리고 정찰 위성. 이게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고. 북한이 받고 싶은 것들. 받고 싶은 것들. 그 러시아가 받고 싶은 거는 152mm, 132mm, 뭐 76mm 편곡사 포로로 각종 포탄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써야 되니까. 이게 이제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났는데 네. 러시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북한이 저축하고 있던 총포탄을 넘겨주고 단거리 미사일이나 다연장 미사일을 넘겨주고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최신 현대적인 그 기술들을 받거나 뭐 어쨌든 무기들을 받는 이런 딜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악관은 즉각 이 북러 무기거래 회담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런 거래를 하면 대가를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했고 미국 국방부 펜타곤 국무부도
비슷한 경고장을 잇따라 날렸어요. 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사실 러시아가 지금 기댈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 유럽은 전체가 등을 돌렸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도 약간 발을 빼는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기는 점점 떨어지고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찾은 파트너가 김정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미국 관리들이 말은 저렇게 명백합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방부도 지원해서 물러나라. 아니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셋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대단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안 물러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한테도 경고를 했어. 러시아가 하면 그 책임에 그 행동의 결과가 후과가 엄중히 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양쪽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주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계속해서 강력한 경고들을 날리고 있는 속에서 지금 회담이 이루어질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자락은요. 지난 북한의 평양 심야 열병식에서 깔렸습니다. 이때 참석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북러 연합 군사훈련을 공식 제의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어요. 그때도 그 얘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얘기가 있었고 쇼이구 장관이 국방상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러시아 언론에 발표를 했고 주북 마체고라 대사라고 그 평양주의 대사가 뭐 북한하고 군사훈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 표현이 예. 북한과 우리는 이웃인데 왜 안 되겠냐. 블라디보스토크 국경 맞대고 있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인데 여기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볼 점은 이전엔 조서 우호 상호 협정 조약이 있었어요. 조러겠죠. 이제. 조로, 예. 예. 조로가 됐는데 그것이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맹인데라는 소리는 못하고 우리가 이웃인데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왜 자주권이 없이 자주성이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느냐. 근데 자기네가 러시아하고 훈련을 하면 자기네도 자주성이 없는 거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이 되는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 사실은 두 번째는 해군 훈련을 중심으로 해공군 훈련을 중심으로 하겠는데 북한 무기가 너무 열세예요. 네. 배도 그렇고 중러에 비하면 함선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너무 낡은 거라 가라앉을까 봐 못한다는 말도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 군인들이 너무 좌절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중 군사연합훈련이 진행될지는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외교부는 이런 연합훈련을 할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과의 무기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자, 한편 앞서 예고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의 최측근 두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다는 보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현송월의 이름이 나왔어요. 현성월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실은 제가 이것을 최근에 북한에서 나온 엘리트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근반으로 해서 제가 일본 신문에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 기고를 한 내용에 현성월하고 이성건이가 나오는데 현성월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한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2021년도에 8차당 대회를 하고 이제까지 없던 당 규율 조사부를 만들고 네. 그리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김정은의 각별한 신임과 각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현성월이 지금 저렇게 부정부패를 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온 거거든요. 네. 자, 현송월 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름을 다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공식 직함은 북한 노동당 선정선동부의 부부장 이인자입니다. 자, 정확히 어느 정도 측근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은 1972년생이니까 지금 41살. 그렇네요. 41살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수입니다. 그러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딱 틀어진 2012년부터 51살이네요. 51살. 51살. 예. 예. 그래서 뛰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현송월이라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김정은의 지금 정치 행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김정은이가 스위스 유학을 할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패밀리 외에 유일하게 김정은에게 전화를 건 유일한 민간인이 현송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송월이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할 때 국제 전화를 주고받은 유일한 민간인이다. 유일한 민간이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네. 의미고 그래서 지금 자기 옆에서도 얼마 전에 해군사령부 갔을 때도 현송월이가 꽃다발을 받고 그 옆에서 계속 다녔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도자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규율조사부가 그것을 이미 캐치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현송월이 죄라는 게 뭐냐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외화벌이 회사를 만들고 그 나오는 외화를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악단이나 걸그룹 같은 데서 이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받아서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뒷돈을 챙긴다. 이걸 당규율조사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우니까 네네. 김정은한테 보고를 못 한다는 거죠. 자, 말씀하신 대로 악단이 창설됨과 동시에 단장을 맡을 정도였던 현송월은 2018년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내려와서 노래도 직접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그리 춥지 않은 아주 따뜻한 겨울입니다. 네, 이런 현송월이 정확히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역회사를 차리고 돈을 받아먹고 있고 해결사 노릇을 하면서 외화를 챙기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죄목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청탁을 마구 네.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챙긴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네. 전형적 뇌물수법이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뇌물수법이고 김정은의 총애를 활용한다는, 악용한다는 뜻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감시도 안 받을 거고 예. 감찰에서도 서슬이 시퍼렇지만 감히 못 건드리니까 감히 못 건드리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돈을 챙기고 있다. 네. 근데 주민들이 이걸 알고 지금 원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왜 다 해먹냐. 사람들은 지금 죽을 먹고 끼니를 굶주리는 건데 너네들은 허식을 하면서 그게 뭔 소리냐. 네.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송월과 함께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리선권 통일선전 부장이라고 하는데요. 리선권 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우리 기업인들에게 지금 냉면이 북한식 표현이죠.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호통쳤던 그 방향 무인한 인물 아닙니까? 사실은 방자 무도한 행동이죠. 사실은. 아나 무인인 인물이죠. 손님들을 쳐다놓고 냉면 10,000원짜리 냉면 한 그릇 주면서 그것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분이 옛날에는 인민군 대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도 김정은 시대 돌아서 갑자기 승진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자고자다 외무상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현재 통전부장이에요. 통전부장을 하면서 자기가 소원 사항들을 틀어주고 어떤 사람들 자기 집안 사람들, 친지들, 형제들을 좋은 자리에다 넣어주고 그런 그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건 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인 모양인데 당시에 함께 갔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리선권의 냉면 발언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죠? 예, 그 자리를 제압하기 위한 거였고 사람들이 그냥 웃어 넘겼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 소리를 들으면서 분노한 한국 국민들이 많고 저도 완전히 분개를 했댔거든요. 저도 처음 듣고 네.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 따위 말을 우리 손님을 기업인들 초청해 놓고 예. 그걸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제압했다는 거는 윤건영 의원의 자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송월과 쌍벽을 이루는 이 리선권의 부정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리선권은 통전부장이라고 하는 당 전문부서의 부서장이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는 자기네 친척들의 어떤 소원사항을 들어서 좋은 자리에 보내주고 좋은 집을 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사익을 취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선수재인데 예. 그야말로 뭐 엄청난 뒷돈을 챙기고 좋은 자리 알선해 주고 그렇죠. 돈 받고. 돈 받고. 네. 예, 좋은 식장에 보내주고 돈 받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외에 뭐 현송월과 리선권이 이러니까 다른 간부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주민들의 분노가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간부들은 배가 부르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너네들은 회를 먹고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너네가 쥐고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의 아주 그 우익 신문 아니겠습니까? 예. 김정은 정권을 뒤흔드는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현송월과 리선권의 부정부패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역대 봉건 왕조도 그렇고 망한 나라들은 부정부패로 망한 나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그 부정부패를 지금 전 사회에 퍼져 있으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학생한테 대학에 좋은 종합대학 같은 데 보냈는데 시험지를 선생님이 대리 작성해 주는 이런 정도로 하고 중국 돈 1,000위안, 3,000위안씩 받는다고 하니 온 나라가 그냥 부정부패로 돌아가는 나라다. 이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김정은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명만 이따금씩 뭐 총살하거나 정치범수용소가 보내는데 너무 전당 전군 쪽으로 퍼져 있다. 이 부정부패가. 그러니까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 절대 권력 더하기 최측근 예. 더하기 부정부패는 몰락과 멸망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런 역사적 교훈을 따라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고영환 특별보좌역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